끝 3단원 넘어갑니다. 3단원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직업윤리로 갑니다. 직업윤리로. 잠깐만. 2에 3단원으로 가죠. 2에 3단원. 동물권 넘어가서 저기 90페이지에 사랑과 성윤리로 갑니다. 사랑과 성윤리. 자, 단원미리 보기 전체 내용 짧게 요약합니다. 사랑과 성 파트에서는 요 에리 프롬 얘기 혹은 성에 대한 그 입장 이런 걸 볼 거고, 성윤리 문제 관련해서 여기서 학자들이 좀 나와요. 배려윤리라든가 페미니즘 이런 걸 볼 거다. 그리고 요거는 사랑과 성과 관련된 거고, 결혼과 가족 파트에서는 부부윤리, 결혼 문제야, 가족윤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걸 볼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 사랑과 성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다. 이거는 그냥 내신용으로는 종종 나오니까 보고, 이해, 책임, 존경 4가지예요. 나머지는 이해, 책임, 존경은 뜻 그대로고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을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보고가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상대방에 대한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보고다.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프로텍트하는 의미랑 얘가 잘 무럭무럭 자라도록 지켜준다는 의미도 보호에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줍시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성의 의미 3가지. 자연적이다. 이거는 섹스라고 불러요. 섹스. 남성, 여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 의미. female, male 이거 얘기하는 거고, 사회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젠더. 그래서 남성다움, 여성다움. 남자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에이 어디 여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어디 여자가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오나 이런 거 있잖아. 젠더. 욕망 대상으로서의 성을 섹슈얼리티라고 합니다. 섹슈얼리티. 그리고 3가지 용어 이게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고 내신용이 되는구나.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가 있고요. 생식적 가치, 종족 보존을 위한 가치다. 내가 번식해서 자손을 남기는 것과 관련된 가치. 그다음에 존중하는 것, 인격 존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준다는 얘기야. 인격 존중을 성의 가치로 가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기도 하죠. 쾌락의 대상. 이게 섹슈얼리티일 거 아니에요. 섹슈얼리티. 쾌락적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 그리고 요거를 관련해서 이건 성관계를 뜻하는 건데,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3가지 입장으로 나눠요. 성관계가 도덕성을 띠기 위해 혹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결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그 다음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연인 사이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중도주의입니다. 중도주의. 왜 중도냐면 가장 프리한 게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야. 이걸 자유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그래서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여기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여기는 결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끼리 사랑 없이 성관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결혼, 사랑, 동의가 다 필요하다는 게 보수주의고, 중도주의는 사랑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도주의, 자유주의는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에서는 모두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보수주의와 중도주의에서는 모두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맞아요. 얘는 결혼, 사랑, 동의가 다 필요하니까. 이해가죠 이거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설명했니? 안 했니? 요 개념을 좀 알아주세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여기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금호고 기출에 한번 나왔다. 3학년 1학기 때 문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더 큰 범위랬어? 얘기를 안 했구나. 필요조건이 좀 더 큰 범위입니다. 과일은 다시 사과는 과일이다 해서 어디가 더 큰 범위니 현수야? 과일. 그러면 과일이 필요조건이에요. 과일. 이게 범위가 더 크지. 사과가 과일에 속하잖아. 가운데 안에 들어가는 게 충분조건이야. 그래서 과일은 사과의 필요조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몸집이 크니까. 사과는 과일의 충분조건, 이거는 몸집이 작으니까 적게 먹어도 충분한 거죠. 이렇게 외웁니다. 자, 범위가 큰 게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몸집이 크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보수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랑은 도덕적 성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일까요? 이러면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이거 논리학 문제다.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 윤리 트렌드가 좀 이런 느낌이야. 그럼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랑은 성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가 충분 조건이가 어디가 범위가 더 크니? 보수주의가 범위가 커요? 사랑이 더 범위가 커요? 사랑이 더 범위가 큰 거다. 뭔 얘기냐면 보수주의는 세 개 다 있어야 되거든. 요거를 만족하는 게 보수주의야.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보수주의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동의도 있어야 되고 결혼까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 결혼, 동의를 다 필요하고 요게 겹치는 교집합이 보수주의야. 자 그러면 이게 동의고 아니면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 요건데 이거 세 개 겹치는 교집합이 보수주의일 때 어디가 더 범위가 큰 거야? 이게 사랑이고 요게 보수주의하고 보수주의가 범위가 큽니까? 사랑이 범위가 큽니까? 사랑이 범위가 커? 사랑이 범위가 크면 사랑은 보수주의의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범위가 큰 게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그럼 사랑은 보수주의 입장에서 사랑은 성관계를 정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가 돼야 돼요. 문제 이렇게 나온다. 좀 어렵죠.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쉽거든요. 사실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애들이 틀린다고.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모의고사 옛날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새 트렌드는 좀 아니긴 하다. 근데 기출 문제는 요새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모의고사는 요새는 비문학독해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조금 옛날 트렌드긴 합니다. 옛날 트렌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자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둬라. 저 정도는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는 거고. 성윤리 문제에서 자 성차별 관련해서 페미니즘과 배려윤리라는 그 학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둘이 차이점은 둘 다 성차별하지 말자는 거거든. 둘 다 여성과 남성을 대등한 입장으로 존중하자는 거야. 대등한 입장으로 보자는 거. 왜냐면 옛날에는 여성 권리가 남성 권리도 훨씬 낮게 평가를 받았죠. 여성 권리를 남성 권리랑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자고. 근데 둘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완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똑같이 보는가가 페미니즘이고, 배려윤리는 여성과 남성이 생태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걸로 동등하게 보자는 입장이에요. 이해가니?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는 막 그 분기마다 한 번씩 성교육 하시러 성인지 뭐 교육 이런 거 강사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강사님이 자기 페미니즘 하던 친구 얘기를 들려줬는데 거기도 이제 남녀평등 이런 거 주장하는 친구였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나는 딸내미다 아들내미를 똑같이 키울 거야 하면서 딸한테 뭐 장난감 쥐어주고 자전거 태우고 로봇 막 선물해주고 그랬대. 그러니까 딸이 자라더니 로봇을 포대기에 덮고 이제 등에 이제 어부바 하면서 이제 인형 다루듯이 로봇을 다루더라. 그걸 보고 생태학적으로도 원래 타고나기를 여성 남성이 다르구나를 인지하고 이제 다른 훈육법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거를 인정 안 하던 게 왜냐면 초기에는 여성이 그냥 남성보다 맨날 이제 좀 권리가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완전 동등하게 보자. 근데 완전 동등하게 봤더니 이거는 생태학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똑같이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여성윤리는 배려윤리, 남성윤리는 정의윤리로 서로 윤리가 다른 거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자는 게 배려윤리예요. 맥락 이해가죠? 요거 차이점만 알면 되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없다야. 이걸 부정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거면 뭐 강간을 옹호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이건 당연히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야. 성적 자기결정권.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면 임신 중절이 낙태죠. 낙태와 같은 윤리적 문제. 낙태는 지금 낙태법이 폐지돼가지고 잠깐 지금 법의 공백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낙태법 폐지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어. 불법.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막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낙태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거죠. 태어나지 않은 애를. 근데 무분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 그런 경우를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나와요. 그 정도만 딱 나온다. 그리고 성상품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성상품화는 단순히 성매매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성매매 플러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들을 전부 성상품화라고 해. 초콜릿을 팔면서 초콜릿 복근을 보여주는 게 성상품화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성을 매개로 물건을 파는 거잖아. 물건을 팔 때 성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는 인간을 뭘로 대하는 거야? 목적으로 대하는 거야? 수단으로 대하는 거야? 오로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거죠. 물건 판매를 위해서 성적 이미지를 수단화하는 거니까 누가 되게 싫어하겠어? 칸트가 극혐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위배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결혼과 가족에서 처음에 결혼 문제 보고 결혼의 의미 문제 이런 걸 볼 거고요. 결혼 간 얘기는 부부 간 윤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만 알아보면 돼요. 너네가 이 모의고사 선지에 종종 나오는데 가끔씩 나오는데 변별력 내용은 아니에요.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요거는 알아둡니다. 요거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부부 유별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이 하는 일이 다르고 여성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야. 부부 유별이고, 다음에 부부 상경. 부부 간에는 서로 상자를 써요. 경은 존경하다 존자입니다. 서로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부부 사이. 그리고 상경하기를 뭐와 같이 손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귀빈석 할 때 빈자입니다. 손님 빈자야. 같은 여자를 쓰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대우하라. 공경여빈. 그리고 음양론. 뭘로 본다? 음과 양 같은 관계를 봅니다. 부부 관계는. 태극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지만, 빨간색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래?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파란색은 아래에 있지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양이 서로 조화를 이뤄가지고 세상 만물이 잉태된 거기 때문에 서로 수직적인 관계 맞아 틀려요. 음양의 관계는 남성 여성의 음양의 관계인데, 그거는 수직적인 계층 질서가 맞습니까? 아니야. 대등한 관계야. 서로 어우러지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그 입장이라고.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 뭐 이런 내용은 다 틀렸다고 보면 돼. 수직적 계층 질서 이런 거는, 수직적 관계는 부모 자녀가 만나니까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수직적 관계하면 틀린 선지. 다음, 가족의 가치 윤리 뭐라고 하는데, 가족 간 가치 문제. 자, 부모 자녀 간 윤리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수직적 관계였죠. 부자 유친. 오륜 중 하나가 오륜. 그 부부봉 장군인데 참고로 말하자면 부부봉 장군. 그래서 부부 유별, 부자 유친, 그다음에 부모 유신, 장유서, 군신 유의 이런 거거든. 오륜 중에 두 개야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 자효. 부모는 자유롭고 자식은 효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 많거든. 수직적 관계 맞는데 쌍무적 관계라고 해요. 수직적 관계이지만 서로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 자식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한테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무를 다하는 관계, 쌍무적 관계가 가져가면 돼요. 다음, 형우 제공, 형제자매 관계고,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로 나오는 게, 형제자매 간 윤리로 나오는 게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 관계라는 단어로 나와. 수직적 관계는 왜 수직적 관계입니까? 태어나는데 순서가 있죠. 쌍둥이도 그 1분 가지고 형, 동생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연년생 같은 경우라도 1살 누나, 1살 동생 이러면은 1살 누나가 더 위인 거야. 수직적 관계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연장자인 거지. 하지만 동시에 동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기간. 같은 기운에서 난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같은 기운으로부터 유래한 사이인 관계야.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족보가 항열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항열자라고 있는데, 요새는 족보를 같은 거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인동장씨 족보가 있습니다. 인동장씨 주부공파 28대 손이에요. 28대 손 쭉 항열을 보면은 내 항열자가 덕자 돌림이거든. 그래서 이름은 실제로는 제0인데 주민등록번호는 0으로 돼 있어. 제0으로. 근데 항열자가 덕이기 때문에 족보에는 제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동생도 끝자리가 덕이 아니거든. 근데 끝자리가
덕으로 올라가 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족보의 같은 라인에 위치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수평적 관계이기도 하다고. 확률로 따졌을 때. 그래서 같은 기운에 준비했기 때문에 같은 수평적 위치에 속하는 관계다. 그래서 수직적인 형식의 수평적 관계다면 형제 관계 이렇게 나와요. 넘어갑니다. 단어 미리 볼게요. 에리부터. 사랑의 기술. 자, 사랑도 일종의 기술이고, artificial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연습해서 익숙해지고 습득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능적이고 뭐 선천적이고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고 유전자에 이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선천적인 거 아니고 열심히 훈련 습득해야 될 대상으로 받고 예리 그럼 책 이름이는 사랑의 기술. 여기서 묘사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사랑은 잠재성을 고양하는 생산적 활동.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죠. 일반적으로 사랑은 되게 소모적인데 더 많이 쓰는 게 많긴 한데 생산적 활동이고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형 사랑이 아니에요. 혹은 교환형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이라면 오답선지야. 얘가 정의하는 사랑은 내가 주는 걸 통해서 더 많이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사랑이야. 그래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스스로 내가 주었으니까 난 더 좋은 더 성장했어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뭐도 안 되냐면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로 오답선지로 주로 나오거든. 자기 희생이라고 하면 안 돼. 희생하는 거잖아. 내가 주는 걸 통해서 난 더 많이 돌려받는다고 얘한테 아무도 안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는 걸 통해서 내가 더 스스로 나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희생한다는 거는 내가 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내가 희생했다는 거는. 근데 희생하는 게 없다니까. 진짜 참 사랑이라면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많이 생산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희생의 의미가 아니고 시장형 사랑도 아니고 서로 상호 교환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오답선지로 나와요.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시장형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도 아니다. 이거는 유전자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빠지는 거. 수동적으로 사랑에 빠진 건 주체성을 상실한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안 틀립니다. 변별력 없는 내용이고. 다음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 있는데 보호, 이해, 책임, 존경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해하는 거 깊이 이해한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책임 있게 반응한다, 존경한다,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그리고 뭐 하냐면 두려움 아니고 외경 아니고 복종 아니고 존경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주로 처음 연애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겪어를 봤고요. 내가 생각하는 배려랑 걔가 생각해서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 나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애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느낌 때문에 좀 삐지고 막 그러면 많이 싸워요. 근데 이 사슴한테 고기 주지 말라는 얘기죠.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꾸며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일체감을 이해라고 한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음 사랑과 성에서 성적 의미, 생물학적 성을 아까 X라고 했습니다. X. female, male 적는 거. 신체 구조에 결정되는 성이고 타고나기를 이제 그 남성기를 타고 태어났는가 여성기를 타고 태어났는가를 가지고 구분하는 성. 그다음에 너가 남자답게 그러니까 여성도 젠더로 남성이 불릴 수 있겠죠. 남성다운 뭐 이런 거 있잖아. 톰보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성, 강요되는 성, 인식으로 공유되는 성 이런 걸 젠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으로의 성이 이제 성적 욕망과 관련돼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성, 쾌락적 가치의 성이죠. 섹슈얼리티라고 한다. 섹슈얼리티. 용어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종족 보존과 관련된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상호 배려를 실천하는 것, 요거는 존중, 인격적 가치, 그다음에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쾌락적 가치. 또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모의고사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내신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런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다음 성에 대한 관점, 여기는 별표 하나만 쳐라. 주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있다 그랬다. 보수주의. 출산과 뭐 결혼만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생식적, 인격적, 쾌락적 가치를 다 가져야 된다. 칸트가 대표적인 성관계에서 보수주의자인데 성적 쾌락 추구는 결혼관계의 부부 간에만 허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전제가 아니어도 가능은 해요. 내가 굳이 뭐 피임하고 성관계 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성관계 쾌락을 위해서만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수단화한 거긴 한데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존중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직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고. 근데 뭐 부부간에 사랑해서 하는 거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 중도주의였죠. 중도주의에서는 사랑이 있으면 가능했다. 사랑이 있으면 둘 다지 인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악 금지의 의무라고 해요. 해악 금지의 의무랑 플러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쾌락적 가치를 통해서 성관계를 맺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타인에게 해악을 금지라는 거는 상대방 동의를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성관계를 이제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공연납죄로 잡혀가지고 남들이 눈갱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타인을. 자, 그럼 위 세 가지 관점 중에 도덕적 정당화 기준 혹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자유주의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도덕적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자유주의가? 있어. 뭐 있어요? 동의랑 해악 금지다. 두 개. 그래서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적 정당화 기준이 혹은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요. 아니면 세 가지 모두로 적어놨네요. 넘어가면 된다. 금방금방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는 그렇게 변별력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 롤스 노지 자연관 이런 건 되게 빡시게 깊게 볼 거야.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 얘기입니다. 근데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보부아르가 뭘로 유명하냐면 사르트르 윤사할 때 나왔거든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자인데 프랑스 무슨 대학의 철학과 입학할 때 얘가 수석 입학, 그다음에 얘가 차석 입학이라가지고 둘이 나랑 어울리려면 이 정도 지능 상태면 괜찮겠네 하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뭐 보부아르 부모님인가 아마 둘 중 하나가 있던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못하면 뭐 그렇다고 우리는 좋다 이러면서 결혼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자. 실제로 결혼식은 안 열렸지만 그래서 평생토록 너 여자친구 사귀어도 돼? 나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 그 다음에 서로 평생토록 정신적 결혼 상태를 유지하자 뭐 이런 관계예요. 폴리아모리 이런 거죠. 다자 연애 이런 거, 다자 연애주의 이래가지고 늙을 때까지 좋은 약간 썸사친 이상 뭐 결혼 미만 썸사친 이상의 친구 관계 이런 거였는데 서로 정신적 교류하면서 평생 사기 좋게 늙어 죽었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 결혼이 니만 사랑하진 않은 네 여친이 내 여친일 수도 있음. 하지만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니 이러고 늙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보부아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여성주의자로 나와요.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얘가 이런 거 약간 되게 이전으로 따지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지금으로 봐도 파격적이잖아. 지금으로 파격적이기 때문에 얘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여성 권리와 남성 권리가 동등하다고 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여자라고요. 보부아르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정차별 문제로 갑니다. 정차별. 입장이 두 개 나올 건데 처음이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주의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페미니즘과 배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랬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까? 남녀 간 차이를 본성차이가 있다 없다다. 남녀 간 본성적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완전 동등하게 돼도 돼라는 게 페미니즘이고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도 동등하게 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시기까지는. 밀이 첫 번째가 밀인데 밀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이야. 무슨 공리주의에서 나왔다? 밀 질적 공리주의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때가 산업혁명의 시기야.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중세 사회에서는 혹은 근세 사회에서는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생산 능력에서 몇 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여성도 공장 가서 단순 노동하는 거는 남성만큼 동일한 생산력을 좀 낼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해. 사회가 그렇게 변했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여성도 남성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자라는 단어, 그런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최초로 나온 게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때문에 유발된 사회 변화예요, 또. 그래서 밀은 밀이 쓴 책 이름이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그래서 자유주의자 입장 플러스 공리주의죠. 질적 공리주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여성의 평등함을 주장했던 거,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거예요. 쓴 책 이름이 여성의 예속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회구조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했냐면 공리주의 플러스 자유주의 입장인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여성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해주자는 게 자유주의잖아. 여성의 자유가 남성한테 예속당해가지고 지금 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잖아. 그건 자유주의 입장에서 옳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의 불편한 구조는 그 자체로 잘못이다. 여성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죠?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여성인데, 이런 여성이 종속된 사회 구조에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이 다 감소 중인 거죠. 그러면 세대다수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성의 생산력 혹은 여성의 효용, 여성의 공리를 증대시킬 때, 행복과 쾌락을 증진시킬 때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완전 평등의 원리라는 단어로 나와요. 완전 평등. 여성이랑 남성이 1도 차이가 없는 거죠. 완전 평등의 원리.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남성이 우월한 지를 여성이 대체하다.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남성이 우월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 우월하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완전 똑같다. 그래서 어디에도 우열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성역하는 천부적인 게 없어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회에 조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보부아르는 밀 제자입니다. 밀 제자이기 때문에 보부아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제2의 성이라고 썼고요. 그 페미니즘도 무슨 뭐 자세히 잘 모르는데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쭉 뭐 레디컬 페미니즘 해가지고 쭉 몇 세대 페미니즘이 있거든요. 지금 한 4세대인가 5세대는 그래. 근데 1세대 페미니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예요. 보부아르. 그래서 여성 제2의 성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책을 썼고요.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뭐 해병으로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남성의 여성으로 규정돼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타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성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여성들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1의 성이 남성이고 남성의 부차적인 성격은 2의 성인 거죠. 그래서 객체화 대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비판하냐면 여성 스스로도 비판해요. 너가 왜 규정된 대로 살아? 왜 종속된 채로 그만 있어? 지금 산업혁명 됐잖아. 너가 종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시기가 변했는데 세대가 변했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남성의 경제력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야. 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남성이랑 동등한 노동력을 통해서 동등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구조지. 그럼 네가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다고. 여성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경제활동을 하래요.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가장 기반이 세계에 살 수 있는 기반이 경제적인 건데 공장 나가서 일하는 내 수입으로 독립적인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살면 되죠.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둘 다 공통점인데 근데 둘 다 남성 여성 완전히 동일하는 거죠. 여성도 남성처럼 동일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완전 평등이 원리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는 서로 다르더란 거죠. 그 타고나기를 이제 빨간색, 뭐 분홍색, 빨간, 그 하늘색 뭐 이런 거 있을 때 남성 애들이 그 남성 유아가 파란색이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있고 여성 유아가 분홍색이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하추핑이 분홍색인 거지. 그래서 이 생태적, 본성적 차이를 인정하는 게 배려윤리다. 여기는 기응, 니은입니다. 길리건과 니은 나딩스라는 입장입니다. 기응, 니은, 길리건, 나딩스 이런 사람들이 배려윤리라고 여성윤리를 별도로 정의했어요. 자, 남성윤리는 뭐냐면 권리, 의무, 정의 이런 걸 조금 더 중시하는 윤리야. 이거를 정의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 이런 걸 찾고 싶어. 그걸 따르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해. 그게 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것보다는 모두에게 뭐 공평하다 뭐 이런 거 정의롭다, 의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관계, 상호성, 배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얘는 조금 뭐 머리가 안 좋은데 뭐 조금 쉬운 시험을 치게 해야 되고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쳐야 이 공평한 노력의 측정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수능 칠 때 시각장애인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단 말이야. 수능 응시 시간을. 근데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이거 우리한테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오히려 개별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게 더 도덕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배려윤리야. 배려윤리.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윤리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정의윤리가 남성윤리죠. 여성의 배려윤리는 다르긴 하지만 우열관계가 아니다. 여기는 아까 다른 게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여기는 다르다고 보잖아.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겠니? 여성과 남성의 가치가 동등하다,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차이 없이 동등해. 여기는 차이가 있지만 동등해.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 하면 상보적 관계라고 합니다. 상보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줄임말이죠. 나중에 상의적 관계도 나옵니다. 상의적 관계 무슨 뜻이랬어? 상의적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까지 알아둡니다. 불교 윤리할 때 연기설 할 때 나와요. 상호 의존적 관계, 상의적 관계. 나중에 그 자연발 할 때 생태 중심주의 할 때 자주 나옵니다. 상의적 관계. 여기는 음양론이랑 똑같아. 음양론도 여성, 남성이 음과 양처럼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인 거고 여기도 여성 윤리와 남성 윤리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라딩스는 조금 더 나가요. 배려 윤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조금 뒤에 세대거든. 그래서 여기는 남성, 여성 윤리가 다르다까지만 얘기한 거고 여기는 배려 윤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는데 자, 배려 윤리 일반 내용이야. 일반 내용인데 이거는 상황 관계 맥락을 고려한다. 이거 덕윤리랑 비교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덕윤리도 공동체의 맥락, 그 사회의 관습 뭐 이런 걸 중시하는 입장이었잖아. 그럼 유사하죠. 여기도 관계 맥락입니다. 개별 사례, 너와 나의 관계선 이거, 너와 나의 관계선은 이거 이렇게 따로 본다고요. 여성의 도덕적인 배려, 보살핌, 유대감, 책임, 의존 등을 중시하는 거 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배려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상호성을 강조한다. 여기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배려받아야 배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래서 내가 소외되잖아. 그것도 올바른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를 통해서 나와 남이 전부 다 배려받는 관계일 때 배려윤리가 충족되는 거다. 그게 올바른 배려라고. 상호성,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의 상호작용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받는 관계일 때 배려가 완성된다. 그래서 일방적 배려 아닙니다. 남이 원하지 않는 배려도 올바른 배려가 아니고 나를 소외시키는 배려도 나만 희생하는 배려도 배려가 아니라고. 마지막 이거는 배려를 두 개로 나눈 건데 자연적 배려와 혹은 모성적 배려야 윤리적 배려라는 배려가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 배려는 내가 모성애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모성적 배려죠. 타고나기를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배려입니다. 그 지하철에 탔는데 자기가 딱 한 자리 남아 나랑 아이랑 탔습니다. 누구를 안 칩니까? 애를 안 치죠. 그지? 근데 내가 모르는 할머니가 탔어. 내가 앉아있는데 모르는 할머니가 타. 그러면 사실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싫은데 주변에 눈치 보여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연적 배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고 윤리적 배려는 이 자연적 배려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의무감에서 하는 배려가 윤리적 배려야. 근데 어떤 배려를 해야 되냐면 윤리적 배려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이거를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자연적 배려의 형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 우월한 배려야. 윤리적 배려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자연적 배려를 하려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우열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아까 정의윤리랑 배려윤리는 우열관계가 있어 없어? 기응, 니은, 길리건 배려윤리와 정의윤리는 우열관계가 없어. 상보적 관계였죠. 여기는 우열관계가 있어 없어? 자연적 윤리와 윤리적 배려와 자연적 배려는 우열관계가 있습니까? 우열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자연적 배려가 우월한 거라고. 얘가 얘를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한 거고 얘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다음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의미는 뭐 아까 얘기했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자기 결정을 침해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동의 없이 그냥 뭐 강간하는 것도 뭐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기 결정권 행사 근데 어떤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절 낙태죠 낙태 임신 중절 등 윤리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신중하게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위는 범죄, 사실은 범죄잖아. 범죄니까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결정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윤리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의 깊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 성상품화입니다. 성상품화. 성상품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다죠. 상품처럼 매매하는 것도 성상품화고 성매매. 그리고 다른 상품을 위해 성을 사용하는 것, 다른 상품 획득을 위해서 성적 이미지를 통한 광고 같은 것도 성상품화야. 누가 되게 이거 찬성하는 입장이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내가 내 성적 그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할 수 있지. 비키니 입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릴 수 있다고. 그 밑에 이제 상품 광고, 유료 광고 포함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 그리고 이거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거잖아. 이게 자신의 성 그 자체이든 아니면 다른 상품이든 간에 자본주의 논리 경제적 이득과 부합하는 거예요. 성상품화는.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경제적 영역에 적용한 걸 자본주의라 그래. 근데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자유에 따라 상품 교환이 이루어질 때 국가의 최대 효율성이 상품 분배의 효율성이 최대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한다. 자본주의. 얘들이 물건 팔고 싶은 대로 이거 최고 광고 이런 것도 초콜릿 복근을 통해서 초콜릿을 팔 때 사람들이 이걸 다 많이 좋아한다면 그게 이 사회 전체의 이윤 혹은 효율성 이런 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윤 극대화 추구하려는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 이것도 소비자 의도가 이런 거라면 그 사람 의도를 존중해 주는 거야. 네가 뭐 맛이 없더라도 초콜릿 볶은 광고를 보고 초콜릿을 샀으면 그게 우수한 제품인 거지. 그게 뭐 문제가 돼라는 거죠. 여기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겠죠. 인격적 가치. 그리고 의무론 입장에서 의무론 계열에서 인간을 수단화 도구화하는 걸 거니까 칸트가 되게 극혐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왜곡된 성의식. 성적 가치에 아까 쾌락적 가치 이건 약간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이런 거잖아. 광고라는 거는. 근데 성적 가치에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 존중으로서 혹은 사랑으로서 뭐 그런 가치도 있는데 제도적 보호 뭐 이런 거에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만 강조하는 거야? 성적인 가치는 뭐만 있다? 쾌락적 가치만 있다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것만 이제 좀 조명해서 하는 거지. 성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쾌락적 가치만 주목받게 되니까 이건 왜곡된 성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성적인 거는 자극적인 거구나 이렇게. 3분 남았는데 선지 보고 마칩니다. 결혼 가정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86번 찌우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고 사랑의 자기 희생적 성격을 강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지. 자기 희생 안 합니다. 87번 시연아. 자, 성적 자유주의하는 성적 관계에 있어 도덕적 제약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뭐가 필요하냐? 어떤 제약이 필요했습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동의랑 또 해악 금지까지 기억합니다. 해악 금지. 해악 금지와 동의를 받아야 도덕적 제약을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필요가 없다고 본다. X입니다. 현수야. 자, 보수주의, 중도주의 교집합니다.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할까요? 보수주의에서 이렇게 봐요? 보수주의에서 성적 관계에서 당사자의 사랑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다 필요하잖아. 보수주의는 가장 빡빡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찌욱. 자, 밀은 여성의 분배를 근본적으로 열등하지 않은 주장을 비판하면서 남녀가 완전평등의 원리를 강조했니? 네. 완전평등 맞아? 네. 맞아. 완전평등이라 했습니다. 시연아, 빌리건은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보다 우월하다고 봅니까? 아니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다. X. 현수, 길리건이 이거는 조금 심한 내용인데 참고로 말하라. 뒤에 답지 보면은 길리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려윤리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만 배려하는 관계야. 그래서 자기 중심의 2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기 희생만 하고 남만 배려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외되는 관계 2단계. 그리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3단계에서 타인과 내가 다 배려받는 관계. 이게 이제 완성된 배려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배려의 상호성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살피는 대로 배려 윤리가 완성된다. 그래서
도덕성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보살필 대상에 대하여 자각하는 3단계 수준으로 이를 수 있다. 배려 윤리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92번 시연한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보다 우월하다고 보니? 맞니? 우월한 거야? 우월한 거죠. 이거는 우열 관계가 있다 그랬다. 나딩스는 이게 원형이 됐죠. 자연적 배려가 모성애가 적인 배려니까. 현수야, 나딩스는 배려자가 피배려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푸는 배려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배려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가족윤리 더 나갈게요.